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쿼크에서 빅뱅까지 4주차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 전자기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력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지구의 중력은 우리를 지면에 붙잡아 두는 힘이죠. 그렇지만 중력만 작용한다면 우리는 지구의 중심까지 끌려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면 위에 서 있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만큼 지면이 우리에게 수직력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직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뭔가 중력 말고 다른 종류의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옆에 그림을 보면 이 무거운 역기를 들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역기의 무게 상당하죠. 그래서 상당한 중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거를 중력에 반해서 거꾸로 들어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중력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힘의 정체가 바로 전자기력이고, 이 전자기력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기력이 어떤 힘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자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탈레스는 기록에서 호박이라는 이제 보석의 한 종류를 이렇게 천이나 모피 같은 걸로 문지르면 그것이 주변에 있던 다른 물체들을 잡아당긴다라는 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정전기력이라는 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 후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이 전기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전기 현상을 이제 일으키는 물질의 특성을 이제 전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전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의 전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이 양 전하나 음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다른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걸 등등을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20세기에 와서 이런 이 물질이 보이는 이런 전기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를 구성하는 핵과 전자라는 이런 것들이 이런 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전기적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까지 이제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일단 그 시작이 되었던 물질이 겉으로 보이는 이 전자기 현상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 전기 현상이 이제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물체가 전기력을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전하를 띤 물체만 전기력을 작용합니다. 그럼 전하를 띤 물체는 어떻게 만드느냐? 보통 이제 물체를 좀 성질이 다른 물체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많은 경우에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풍선을 이렇게 이 천으로 문질러줘서 이런 전하를 띠게 한 다음에 그럼 그렇게 띈 전하가 흘러내리는 물을 잡아당기는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전기력은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는데, 전하를 띠게 하려면 문질러 주면 된다 그랬죠. 근데 고무풍선은 헝겊으로 문질러서 전하를 띠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물을 잡아당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물도 그럼 전하를 띠고 있어야 전기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물은 사실은 전기를 일단 문지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띄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물도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들이 이제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이제 핵과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렇게 한쪽이 전하를 띤 물체를 가져다 대면
반대 전하를 가진 그 것들이 이 풍선 근처로 몰려와서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다른 전하는 이렇게 이제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이렇게 한쪽만 전하를 띄워도 다른 물체를 이제 잡아당길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같은 전하를 띄면 이제 밀어내는 힘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문질러서 저렇게 풍선이 한 전하를 띄고 있으면 그 똑같은 풍선을 만들어서 서로 밀어내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이것을 확인하는 해보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풍선을 줄에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풍선을 헝겊으로 문질러서 전하를 띄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천으로 이렇게 빨대도 문질러서 역시 같은 전하를 띄도록 이렇게 만들면 서로 밀어내죠. 자, 이제 풍선 두 개를 매달아 놓고 이렇게 문질러서 같은 전하를 띄도록 하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춤을 추게 되죠. 그래서 같은 전하를 띄고 있는 빨대를 가져가면 서로들 밀어내죠.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기를 띄지 않은 나무를 집어넣으면 아까 그 풍선이 물을 잡아당기듯이 서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들러붙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기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현상도 고대 그리스 때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한 지방에 이제 마그네시아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돌 중에는 특별한 성질을 가진 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은 이제 이 그 세부치 종류를 잡아당기더라. 그래서 이제 그 마그네시아 지방에서 나는 돌이라 그래서 이제 마그넷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마그넷,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새는 자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세부치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두 개의 이제 그 다른 성질을 가진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양극이라고 부르는데 N극, S극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하고 비슷하게 이제 두 양의 전하, 음의 전하가 있듯이 이 자석에는 이제 N극, S극이 있는 거죠. 이 전하의 경우에는 양전하, 음전하라고 불렀지만 자석의 경우에는 이제 N극, S극 부르는 것은 이 자석이 나중에 이제 나침반으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이 나침반은 이제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성질이 있어서 N극, S극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전기력과 자기력이 굉장히 비슷해서 연관이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전기력을 발휘하는 건 전하를 띤 물체고 자기력을 발휘하는 것은 자석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이제 물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전혀 상관이 없는 듯이 보이는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석과 물질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 대략 5가지 정도를 이제 보여줬는데, 예, 여러분들은 이 중에 뭐 어느 게 제일 신기하게 보이나요? 뭐 이 중에 특별히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인터넷을 좀 찾아서 이 내용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질문으로 남겨주기 바랍니다. 예, 예,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그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은 그 고대 그리스 때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이 현상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근대에 와서 윌리엄 길버트라는 분이 이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자석의 관하에라는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자석이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이 시대적인 배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 대항해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고 하던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큰 바다를 가로질러서 이제 항해를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그 큰 바다를 가로지려면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계속 바다 위를 가야 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다 위를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제일 이제 이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 목적지에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거였죠.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이런 걸 알아낸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전 시대에는 그럼 항해를 어떻게 했느냐? 예, 그렇게 망망대해로 나가볼 생각은 못하고, 그래서 대부분 육지가 보이는 해안선을 따라서만 주로 다녔던 거죠. 그래서 끽해서 좀 가로질러 봤다는 게 정도가 이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가고 하던 거 정도였는데, 예, 그 아메리카 대륙 가려면 그 정도는 안 되죠. 예, 그래서 내 위치, 바다 위에서 내 위치를 알아내는 게 이제 중요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천문 관측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시계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위치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결정해야 되니까, 그런 걸 알아내는 데는 다행히 이제 그 동양에서 들어온 나침반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나침반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킨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해에 쓰게 되는데, 이 길버트는 이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그 중요한 기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석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하고 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자석이 이제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이유가 지구가 자석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또 그 자석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전기 현상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뭐 호박 뭐 이런 몇 가지밖에 안 알려지지만, 대부분의 이제 물질들이 이렇게 서로 문지르면 이 전기를 띠게 되고, 그 전기를 띠는 게 이 양의 전기와 음의 전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다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 여기에 이름을 이제 붙이죠. 그 자석은 마그넷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이 자철석이 나던 마그네시아 지방에서 온 거라는 얘기를 했죠. 이 전기를 뜻하는 건 이제 그 일렉트릭 서티인데, 이건 이제 일렉트론에서 온 겁니다. 근데 그 이제 라틴어로 일렉트론은 호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전기 현상이 발견됐던 그 이제 보석에서 와서 이제 일렉트릭 서티라는 말이 생겼던 거죠. 예, 윌리엄 길버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 정전기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약간 더 이제 이 연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물질을 문질러 가지고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좀그 현상이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렇게 뭐 뚜렷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정전기를 잘 만들어내는 장치, 그러니까 문지르면 많은 양의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이런 장치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몇 사람이 이제 이런 장치들을 발견해냈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좀 모아가지고 양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강력한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이제 이래서 이 전기를 모으는 장치 이제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이 장치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라이덴 병이라는 건데, 후에 나중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개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생한 정전기를 저 안에 모아서 많은 양을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이 방전을 시키면 이게 방전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전은 이제 대기를 뚫고 불꽃을 튀기면서 이렇게 이 스파크, 그 불꽃이 일어나더라. 이런 현상을 발견한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관심을 ቅ니다. 특히 여러분들 평소에 이 뭐 겨울에 스웨터 같은 거 입고 다니다 보면 정전기 생겨서 내가 문 손잡이 잡았는데 불꽃이 번쩍 튀기고 하잖아요. 깜짝 놀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전기를 많이 모여서 이 일종의 쇼 같은 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정전기 쇼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제 쇼크도 경험하게 해주고,
이런 이제 등등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연구가 이제 진척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정전기 모으는 장치와 그렇게 모아서 이 스파크 방전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게 이제 축전기, 전기 모으는 장치였고, 자, 여기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는 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설명에 이제 이 장치에 간단한 원리가 나오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렇게 돌리면 이 쌓인 정전기가 저 라이덴 병이라고 불리는 장치에 저장이 됐다가 저렇게 불꽃을 일으키면서 충분히 모이면 이제 불꽃을 일으키면서 방전이 되고 계속 돌리고 있으면 저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저기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 깨끗할 것 같죠? 그 앞에 장치에서 봤겠지만 사람들이 그 정전기 만드는 장치를 이렇게 발명하고 그걸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전하라고 하는 것이 금속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에 다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전하가 한 군데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국 이런 움직이는 전하를 이제 전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전하가 흘러다니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굉장히 그 기폭제가 됐던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체, 살아있는 생물의 몸에도 이렇게 전하가 움직이고 다닌다. 내지 또는 그 전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전류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기폭제가 됐던 실험이 이 이탈리아의 이제 의사였던 갈바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제 개구리 뒷다리 실험이라는 걸 이제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뒷다리에 이 종류가 다른 금속판 두 개를 대었더니 이 이제 그 다리가 움직이죠. 이제 이거를 이제 일단 한번 보고 더 얘기를 해보죠. 자, 이제 불이 켜는 거나 자연판으로 그렇게 되면 근육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ユマいんちゃうの
예. 근데 이제 저 실험 결과를 놓고 이제 갈바니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저 개구리 뒷다리에서 전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체 전기 뭐 이런 등등인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갈바니가 유명해졌는데 저런 거를 이제 알아내가지고, 근데 여기 이 갈바니의 생각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볼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볼타의 생각은 뭐냐 하면, 오히려 저 금속판하고 어떤 뭔가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전기가 생기고, 그 생긴 전류에 의해서 그 전류가 흐름으로 해서 저 이제 개구리 뒷다리가 움직인 걸 거다라는 이제 반대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볼타는 자기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한 끝에 획기적인 발명품을 하나 내놓죠. 그게 이제 볼타 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류를, 그러니까 전하를 계속 움직이게, 흘러다니는 전류를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네, 유튜브에서 그 볼타 전지를 이제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이렇게 원형으로 다 잘라내려면 일 좀 해야겠죠. 네, 저렇게 이제 그 원판 형태로 쭉 잘라 놓고, 네, 이 영상 제작한 사람이 영 어울리지 않는 배경음악을 쓰는 것 네, 저거 황산 천입니다. 이게 황산이니까 당연히 맨손으로 하면 큰일 나겠죠. 묽은 황산이긴 하지만. 자, 이제 저걸 이제 한 장씩 교대교대로 닦습니다. 네, 15V로 이렇게 좀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영상을 제가 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 간단한, 물론 이제 그 과정은 간단치 않지만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이 장치가 결국 이 장치로 인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이 전기에 대한 엄청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던 거죠. 네. 볼타 전지를 만드는 게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던 그 시기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볼타가 자신이 발명한 연구를 여러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 볼타 전지가 이제 갑자기 굉장히 널리 이제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저거를 이용해서 전류를 흘릴 수 있으니까 그 전류를 흘림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이제 연구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전지 하면은 뭐 너무 익숙하고, 여기 그 그림에서 보여주는 많은 전지들이 뭐 평소에 많이 보던 거니까 그냥 뭐 흔하게 널려 있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저 볼타 전지가 나옴으로써 이 전류, 그러니까 흐르는 전하에 대한 이제 연구가 본격화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19세기에 이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과학이 이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전하,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19세기 초에 이제 사람들이 이 전류를 이제 이런 저런 물질, 특히 이제 전류가 흐르는 물질, 그걸 이제 도체라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금속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체에 흘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을 내더라. 그러니까 이런 건 뭐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에는 저 전류를 이용해서 이제 아크등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 밝은 빛을 내는 등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 조명을 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제대로 이게 이 실용적인 조명이 나오는 데까지는 상당히 이제 그 후로도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 이런저런 이제 시도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 전류를 흘려서 이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이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전류를 흘려서.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뭐 그림에 보여주는 이제 이 전동기 이 사진이 있죠. 전류를 흘리면 이게 회전을 얻을 수 있고, 그 회전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전류가 흐르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결국 이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현상의 다른 면을 보는 거다라는 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이제 통합이 되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저런 게 이제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에서 전기 현상을 살펴보면서 이제 전기를 어떻게 만들고, 이제 그들 사이에 이제 그 18세기의 연구를 통해서 그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힘, 그러니까 전기력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자기력에 대해서도 이제 자석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게 자기력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이 전하의 흐름, 그러니까 전류라는 게 나옴으로써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들을 이제 몇 가지 알아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전자기 혁명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조금 다음 페이지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이제 앙페르의 법칙이라는데, 물론 여러 사람이 이제 동시에 발견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이 자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전기와 자기가 연결된다라는 거에 첫 번째 발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이 패러데이라는 분이 반대로 내가 도선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더라. 그러니까 앞에 거에 뭔가 약간 반대되는 현상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발견들을 바탕으로 이 19세기 중후반에 이제 이 전기와 자기를 통합해서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 전자기 방정식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하와 전류가 흐름으로써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였고, 그거를 통해서 이 전자기 방정식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전자기 파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 그래서 전자기 파를 예측했고, 그 후에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어서 이 헤르츠가 실제로 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제 확인을 함으로써 이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전자기력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기피하게 됐고,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에서부터 물질 세계에 작용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힘이 이 전자기력이다라는 걸 잘 알게 됐고, 이게 뭐 지식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게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법 등을 이제 이런 발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법을 알게 되고, 그다음 그걸 이용해서 첫 번째는 이제 조명 사업, 그러니까 밤을 밝히는 사업, 그다음에 전동기를 만들어서 이 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공장에서 이제 쓰이게 되고 뭐 이런 등등으로다가 20세기 넘어와서 지금까지 이르면 이제 전기 에너지는 우리에게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됐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의 이 위력이랄까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됐던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전기와 자기의 법칙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기력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래서 두 전하 사이에 이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전기력의 색이나 뭐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 연구를 해서 알아내신 분은 이제 18세기에 쿨롱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기 그림에 보여준 이런 이제 이 실험 장치를 써서 두 전하 사이에 이제 작용하는 힘이 어떤 형태를 가지는가를 자세히 연구를 했죠. 그래서 발견한 법칙이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전하 사이에는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 이 형태를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중력의 법칙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 중력에서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건 똑같죠. 예,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이다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나 전자기력이나 다 3차원 공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중력의 경우에는 질량의 곱이니까 질량은 무조건 양수였죠. 근데 그에 반해서 전하는 음도 되고 양도 되니까 두 전하를 곱하면 부호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만 존재했는데 전자기력은 이제 잡아당기는 힘뿐만이 아니라 밀어내는 힘도 작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자기력에 대해서도 뭔가 이런 쿨롱의 법칙하고 비슷한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인 경우에 그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양의 전하, 음의 전하 두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내가 다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양의 전하하면 양의 전하, 그다음에 음의 전하는 음의 전하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는데, 그 자기력을 발생시키는 그 이제 자석을 보면 모든 자석은 N극과 S극이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석엔 항상 한쪽은 N극이면 반대쪽엔 S극.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그럼 전하처럼 N극과 S극을 서로 분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일단 예를 들어서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으면 반토막을 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죠. 반토막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N극과 S극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잘라낸 데가 여전히 이제 그 반대의 극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N극과 S극이 있는 두 개의 자석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눠봐도 결국 그러니까 이 새로운 자석이, 그러니까 N극과 S극을 가진 자석이 생기지 N극과 S극이 분리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쿨롱의 법칙 같은 걸 하려면 그 두 N극과 N극 또는 두 N극과 S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석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는 얘기를 못한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그 후에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20세기에 와서는 이제 어떤 걸 발견하냐면, 그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기력을 발생하는 그 자석은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 거다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자기 홀극, 그러니까 내가 N극과 S극이 분리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기력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자기력이 어떻게 작용한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야 됩니다.
이건 좀 그래서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자기력은 이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중력과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전하와 전하 사이에 보면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가로질러서 어떻게 힘이 작용하느냐. 이게 이제 그 18세기, 19세기 사람들에게 이제 큰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19세기 중반에 이제 패러데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패러데이 법칙을 발견한 그분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뭐 해결책 내지 이제로 그 재미있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이 작용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전에 이제 그 쿨롱의 법칙, 그러니까 전기력도 그렇고 뉴턴의 중력 법칙도 그런데, 그러니까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와 전하 사이에 곧바로 서로 힘이 작용한다 했던 거를 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의 주변에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전하가, 오른쪽 그림에 보면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 주변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는데, 가까운 데는 센 전기장이 생기고 멀어질수록 이 전기장의 대기는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다른 전하가 없어도 그러니까 그 공간에는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이 생겨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새로운 전하가 들어오면 얘는 그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고 그런 전기장에 다른 전하가 들어오면 힘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 두 개로 나눠서 하게 된 거죠. 그럼 뭐 약간 뭐 조삼모사 분위기가 나긴 하지만 조삼모사는 아니고 굉장히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그러니까 전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법칙과 그다음에 그 전기장에 이 전하가 놓이면 힘을 받게 된다. 이 두 개가 분리됨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깔끔하게 전자기 법칙을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데이가 이제 발명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라는 그 개념을 이용해서 이 그때까지 이제 발견돼 있던 이 전기와 자기에 관한 법칙들을 이제 이 총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크게 이제 네 개의 이 전자기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쿨롱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요전 페이지에서 이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 쿨롱의 법칙은 이제 물론 거기서는 처음에는 전하와 전하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 이거였는데, 그거를 내가 전기장으로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전하가 전기장을 만든다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힘을 받는 거는 그냥 전하가 전기장 안에 들어오면 힘을 받는 거니까, 그럼 전하가 전기장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걸로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앞에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했죠. 이 똑같은, 그러니까 이 쿨롱의 법칙을 자기장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이 자기 홀극이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걸로 이제 하나의 법칙이 되고, 그다음에 이 두 개의 법칙은 이제 앞에서는 설명이 없었는데, 예, 간단하게 이제 이런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정도 얘기했죠. 그게 하나가 이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이걸 이제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긴다.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개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걸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요것 중에서 이제 앙페르의 법칙이 뭐고, 그다음에 패러데이의 법칙이 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세기 초에 여기 있는 이 웨르스테드라는 분이 이 전지하고 도선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전류를 흘려보다 재미있는 발견을 합니다. 이 도선 주변에 나침반이 놓여 있었는데, 내가 이 도선에 전류를 흘렸더니 그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나침반이라고 하는 건 자석이고, 그 자석이 움직이는 건 주변에 자석이 이제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석이 되더라 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를 했고, 그걸 보고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정확하게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비오 사발 또 앙페르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도선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 정확하게 자기장이 이제 어떤 세기로 어떤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앙페르의 법칙은 뭐 그 정확하게 이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긴다는 걸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교양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전류가 흐르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 더 쉽게 표현하면 자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석이 되면 내가 그 근처에 이제 자석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자석과 자석 사이에는 잡아당기든지 밀어내든지 이제 이런 힘이 작용할 수 있죠. 그럼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게 이 전동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자석이 돼서 자석하고 옆에 자석이 놓여 있으면 밀어낸다 이런 거하고 그 밀어내는 힘을 이용하면 회전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이제 전동기의 간단한 원리 뭐 등등을 보여주는 영상을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자석이죠. 자석의 중간에 도선이 걸쳐져 있고 여기 이제 배터리에 연결된 컨센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전류를 흘리면 힘을 받아서 움직이죠. 전류에 흐르는 방향을 바꿨더니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자, 여기서는 전지하고 자석하고 구리 도선만 이용해서 이 단극 전동기라는 걸 만드는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도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이제 앙페르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 기차라는 걸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서로 같은 위치에 마주 보도록 자석을 전지의 양 끝에 붙입니다. 그거를 저렇게 저런 걸 이제 솔레노이드 코일이라 그러죠. 저 안에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이 구리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밀려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길게 만들면 쭉 이렇게 진짜 기차처럼 밀려가게 되겠죠. 자, 저렇게 이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돌게 됩니다. 네, 재밌게 보셨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돼서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서로 힘을 받게 된다라는 이제 앙페르의 법칙을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가 이제 앙페르의 법칙이었는데 그 반대되는 현상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찾아보려고 하다가 발견한 것이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패러데이가 이걸 발견할 때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결국 이 자석이 그냥 있어서는 이 전류가 생기지 않는데 이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냥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긴 하는데 자기장이 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진 않는다. 그럼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장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그 도선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이용하면 내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원리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구리 도선을 이렇게 감아놓고 거기에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생기더라. 이게 이제 발전기의 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의 전기는 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태양광 같이 다른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주력은 이렇게 내가 E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이런 방식이 이제 그러한 거죠.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죠. Here we have a coil where wire is wrapped around many times, and a device here to measure electricity. This device is called a galvanometer. The needle will move either to the right or to the left, depending on which way electricity flows. I will start by taking the north side of the magnet, which is painted red, and move it into the coil. When I do this, the current flows in such a way that the needle moves to the right, but then stops. If I pull the magnet out, it moves the other way. The secret is to change the position of the magnet relative to the coil. That's when we get the current. If we stop moving, it doesn't matter where the magnet is, the current reduces to zero. The secret is the change of the magnetic field set up by the magnet inside the coil. When the coil sees the magnetic field come and go, it responds. Now we're going to do an experiment that looks at the two poles of a magnet. The magnet consists of a north and south pole. On this magnet, the north pole is painted red, and the south pole is the clear color. Now, what I'm going to do is take the north pole, the red, push it in, and notice that the needle moves to the right. When I pull the north pole out, the needle moves to the left. North pole in, north pole out. Watch what happens if I use the south pole. South pole in, south pole out, we have the opposite effect. South makes it move to the left. When I come out, it moves to the right. North pole moving in, moves to the right. When I come out, it moves to the left. To generate alternating current, we simply move the magnet back and forth periodically. 자, 이제 앙페르의 법칙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였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의 법칙은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였는데, 사실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결국 전하가 힘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전하가 힘을 받는 이유는 이제 전기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앙페르의 법칙과 패러데이의 법칙을 순전히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결국 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다시 이제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다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이제 맥스웰이 나중에 여기에 약간의 이제 수정을 통해서 이제 뭘 알아내냐 하면 그래서 완전히 이게 대칭적으로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긴다라는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럼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이 그 주변에 생긴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전하를 흔들어 주면 전기장이 변하겠죠. 근데 그 전기장이 변하면 그 변하는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시 그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가 서로를 만들면서 그럼 이게 공간으로 쭉 퍼져나가는 것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자기장의 파동이고, 이런 이제 이 전자기파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맥스웰은 자기의 그 이제 그 방정식을 가지고 이 전자기파의 이 속력을 구해볼 수 있었는데, 진행 속력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게 빛의 속력과 똑같다라는 걸 이제 알아냈죠. 그래서 이 빛도 전자기파일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빛은 알겠는데, 그럼 그 이제 이 맥스웰의 방정식에 따르면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보다 훨씬 다른 긴 파장이나 혹은 더 짧은 파장에서도의 전자기파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거는 그때 당시로는 확인하기 힘들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긴 파장의 이 전자기파도 존재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이제 이거를 실험으로 확인해 보려고 이제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 연구에 뛰어들어서 이걸 이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에 성공한 사람이 이제 헤르츠입니다. 이 그림에는 이제 헤르츠가 사용했던 장치를 보여주는 거죠. 저런 스파크를 일으키는 이 유도 코일 장치를 써가지고 한쪽에서 스파크를 일으키면 그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전자기파가 발생되는데, 그거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이 전자기파가 온 거를 수신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임으로써 이제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보였던 거죠. 예, 맥스웰의 그 방정식에 따르면 전자기파는 아무 파장이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장이 긴 전자기파에서부터 파장이 극단적으로 짧은 전자기파까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이 전자기파가 보이는 그 성질들, 그러니까 특히 투과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른 물질들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전자기파지만. 그래서 이 파장에 따라서 서로 구별해서 부르고 연구하는 분야도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긴 거, 가장 긴 쪽을 이제 레이디오 웨이브, 전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대략 이제 1m를 경계로 해서 파장이 1m보다 짧은 것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이 전자기파가 마이크로웨이브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휴대폰 통신에도 이제 마이크로웨이브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파장이 짧은 영역은 이제 이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더 짧아지면 이제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보다 더 파장이 짧으면 이제 이 자외선이라고 부르고, 자외선보다 더 짧은 건 엑스레이. 여러분 이제 엑스레이는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투과력이 좋으니까 이제 사람 몸도 정도 다 뚫고 지나가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안에 뼈 같은 거 사진 찍을 때 쓰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파장이 짧아서 더 투과력이 좋은 건 이제 감마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자기파가 존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파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다양한 용도로 이 전자기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자기 법칙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뭐 제가 이제 아직 그 자세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활동에서부터 모든 생명체의 이 삶의 과정,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이 전자기력의 작용으로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기력은 물질을 지배하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심지어는 그 인간들이 하는 사고도 근본적으로는 이 전자기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이 신경세포나 뇌세포에 있는 뉴런들 사이에 이 전기적인 흐름, 물론 거기에는 이제 완전히 전기는 아니고 화학적인 과정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전기 신호에 의해서 그 정보가 보내지고 그걸로부터 판단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전기 신호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뭐 사랑 이런 것도 다 알고 보면 이 전기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전자기력과 관련된 재미있는 주제 몇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일건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앙페르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피사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려보낼 수 있는 신종 무기입니다. 이게 작동 원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하는지를 그 다음에 이 작동이 되는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US military's most powerful cannon, the electromagnetic railgun, which can shoot up to 100 nautical miles at Mach 7.5 and impacting the target at Mach 5, using only energy as its propellant. The high-velocity projectile will destroy land, sea and air targets purely from its kinetic energy, rather than with conventional explosive warheads. So what is a railgun? Well, the EM railgun launcher is a long-range weapon that fires projectiles using electricity instead of chemical propellants like gunpowder. Magnetic fields created by high electrical currents accelerate a sliding metal conductor or armature between two rails to launch projectiles at 4,500 miles per hour. Basically, it shoots a big solid metal projectile at very high speeds at vast distances and does damage using kinetic energy, only using electricity to shoot. The railgun works by storing power for several seconds, generated from an external source, like a ship. After the weapon is charged with some 32 megajoules of energy, its capacitors send an electrical pulse down two long rails, one negatively charged and one positively charged, generating an electromagnetic field that fires the projectile along the two rails at up to Mach 7. Using extreme speed, the warhead impacts with high kinetic energy, ripping a hole through whatever it was aimed at. The 25-pound projectile is a non-explosive bullet, like a big dart, inside an aluminium alloy casing or sabot, that falls away after the projectile leaves the barrel. The greatest advantage of an EM railgun on a naval vessel over traditional explosive round weapons is the safety aspect, as no propellant is required to fire the projectile, and no explosive rounds are stored in the ship's magazine. 예, 레일건의 위력이 어마어마하죠. 예, 음속의 7배가 넘고 보통 대포보다 한 3배쯤 빠르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속력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기를 써야 되겠죠. 이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그 전기 공급을 위한 케이블이 엄청나죠. 예. 이 미 해군이 이걸 주로 개발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거는 목표물에 날아가서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뚫어버리는 그런 걸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 안전에는 더 낫다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발사용 화약을 안 실어도 되는 대신에 저렇게 이제 커다란 이제 발전기만 있으면 되는 그런 거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좀 흥미로운 잡설인데 여러분들 들어봤을 법한 테슬라와 에디슨의 이제 전류 전쟁 얘기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이제 전기가 산업화되죠. 그래서 전기 공급을 해서 아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조명을 밝히는 거였고, 그 후에는 이제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그러니까 뭐 이런 용도로 이제 전기가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 전기 공급하는 형식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직류고, 이제 하나는 이제 교류입니다. 직류는 그 두 개 이제 전기의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이제 직류라 그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번씩 교대로 나타나는 거, 바뀌는 거를 이제 교류라 그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집에 공급되는 전기는 교류고 60Hz죠. 그러니까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전기 공급 초창기에는 이제 이거를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새로 시작되는 산업이고 이제 다 누구나 다 이게 큰 돈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몇몇 회사가 뛰어들어 경쟁을 했는데 이제 가장 유력한 회사가 이제 에디슨이 세웠던 전기 회사고,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에디슨은 이제 직류를
하겠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는 당시에 이제 원래는 그 에디슨이 가지고 있던 회사에 그 유럽 지사 거기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이 사람이 좀 유능해 보이니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에디슨 밑에서 일을 했는데 뭐 잘 안 맞았나 봅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는 그 에디슨이 가지고 있는 좀 그 욕심, 좀 사람이 그러니까 돈에 굉장히 그 욕심을 부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도덕한 뭐 이런 면을 보고 이제 결국 회사를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직료보다는 이제 교류가 더 이제 공급하기 좋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내세워서 결국 이 다른 이제 파트너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만난 파트너가 이제 지금의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두 회사가 에디슨의 회사와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회사가 이 전기 공급권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교류를 주장했던 웨스팅하우스가 이겨서 이제 그 교류로 공급하는 게 표준이 됐죠. 물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교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을 할 때 이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전압을 높여야 되는데 그 전압을 이렇게 높였다 낮췄다 하는 데는 직류보다는 교류가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이제 교류가 받아들여진 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째 이 경쟁할 때 당시 에디슨은 이제 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류가 위험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류를 써가지고 이제 이 사형을 집행하는 이제 전기 의자를 발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진에 이제 이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전기 의자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 발명 특허도 내고 그래서 이게 실제 시행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딱 한 사람만 이 전기 의자에서 이 사형 집행을 했다 그럽니다. 이게 기대와 달리 이게 한 번에 안 죽고 그래서 굉장히 집행당하는 사람은 거의 그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죽었다고 이제 근데 그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단번에 버려졌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 테슬라는 여러분들 그 과학박물관 같은 데 가면 테슬라 코일 보여주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코일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전압을 만들어서 전기 방전을 이제 일으키는 데 쓰이고 요새는 뭐 음향기기 장식품으로도 쓰이고 그럽니다. 네, 다음 주제는 이제 전기 에너지의 생산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거의 전기 에너지의 시대죠. 물론 여전히 이 화석 연료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이제 편하게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전기 에너지가 쓰이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이 많죠. 특히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계속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다른 대책이죠. 이게 한동안 이제 핵발전 얘기가 나오다 그 핵발전 자체가 또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결국 뭐 이것도 이제 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당장에 뭐 어떻게 하기는 힘들죠.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 에너지 공급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라 그래서 다양하게 풍력이라든지 뭐 조력이라든지 뭐 등등 근데 뭐 이용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는 이제 지구에 사니까 지구는 그 원천적인 에너지 소스가 태양일 거고 태양광으로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갈 거냐에 이제 문제가 있겠죠. 뭐 근데 이렇게 너무 이제 요새 많이들 얘기가 되는데 이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명의 발전이 이런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게 뭐 간단하게 이제 기후 변화에 위험하니까 쓰지 말고 줄이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에너지를 줄이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게 이 저소득층으로 갈 가능성도 많고 해서 에너지 문제를 논할 때 항상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뭐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제 교양으로 물리학을 배우는 거지만 이제 이런 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이제 이 기회가 있을 때 찬찬히 생각해서 내가 살아가는 시대와 또 내 후손이 살아갈 시대에 에너지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좀 지식과 비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좀 작은 주제긴 하지만 앞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사실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생산해낸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고 운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인 경우에 뭐 좀 노는 땅들 많잖아요. 저 멀리는 그 사하라 사막 같은데 태양광 설치해서 대규모로 발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발전은 되는데 문제는 그걸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없죠. 거긴 사람이 안 사는 데니까 결국 이 사람이 많이 사는 유럽이나 뭐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져와야 되죠. 그때 이거를 어떻게 운반할 거냐, 저장하고 그런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죠. 사실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 배터리에 얼마만한 배터리에 얼마만한 전기 에너지를 넣어 갖고 다닐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때 이제 중요한 이, 이, 이 매저가 그러니까 이 단위 질량당 넣을 수 있는 에너지 뭐 이런 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이제 뭐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주로 쓰는데 이게 이 단위 킬로그램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당연히 이 화석 연료 그러니까 뭐 석유 이게 아직 그런 쪽으로는 경쟁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면으로는 이제 훨씬 좋은 면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에 매달려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능력이 되면 이런 쪽에 뛰어들어서 큰 업적을 좀 내주길 바래요. 획기적으로 내가 이 단위 질량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 높이는 방안이 있다면 이게 앞으로 미래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쓰는 방면으로 해서 큰 변혁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좀 일반인들 사이에 미신처럼 퍼져 있는 이 전자기파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전자기파가 이제 실제로 위험하냐? 물론 이거는 이제 이 전자기파가 얼마나 세냐 이거에 이제 가장 관련이 크고 그 다음에 어느 파장대에 있느냐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게 사실 뭐 전자기파가 우리 주변에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널려 있죠. 일단 해가 뜨면 보이는 모든 빛 자체도 전자기파니까 그럼 빛이 있으면 위험하냐? 당연히 이거는 이제 빛이 위험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게 어떤 걸 논의할 때 이 모든 걸 정성적으로 논의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렇게 이 과학에서 중요한 건 정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쐬면 위험하냐? 빛을 많이 쐬면 물론 위험하죠. 너무 많이 쐬면 뭐 여러분들 다 자외선 너무 많이 쐬면 뭐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쐬면 뭐 뜨거워 죽는 거죠. 근데 이게 양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쐬느냐. 이게.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 얘기할 때 보면 얼마나 쬐느냐는 생각 안 하고 그게 위험하냐라고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거는 많이 쬐면 위험할 수 있고 뭐 조금 쬐면 상관이 없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온 옛날에 이제 모니터에서 나오는 전자기파. 근데 사실 요새 쓰는 모니터들은 대부분 LCD 모니터라 거기선 빛은 나오는데 뭐 빛도 전자기파니까 전자기파 나오는 거. 그거 외에 이제 뭐 또 몸에 해로운 전자기파가 나온대요. 그게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막아야 된다. 근데 제가 옛날에 뭐 이것도 이제 한 20년 전에는 모니터 자체가 이제 LCD가 아니라 대부분 CRT였는데 이 LCD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자기파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구조상. 근데 그런 걸 막으려면은 이제 이 앞에 선인장을 놓으면 된다 같은 어이없는 이제
얘기들이 돌고 실제로 그걸 쇼핑몰 같은 데서 팔았습니다. 지금도 파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또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게 전혀 그냥 뭐 이게 어떤 원리로 해롭고 뭐 전자기파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일단 사람들이 위험하다니까 쓸려가는 거죠, 이게.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이제 그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될 때도 있어요. 한때 그 송전탑 밑에서 그 송전탑 밑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런 데 사는데 가난한 층이 그럼 그 밑에 살면 이 전자기파 때문에 더 위험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있었죠.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게 뚜렷하게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뭐 밝혀진 연구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재는데 이게 뭐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문제일수록 정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량적으로 접근해라. 사실 많은 문제가 정량을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거에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 옆에 그림이 하나 있으니까 또 있는데 전자기파와 관련해서 이제 또 그 TV에서 많이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팔았던 게 저 게르마늄 팔찌죠. 예, 저걸 차고 있으면 뭔가 뭐 무슨 자기장이 나와서 혈액순환에 좋다는 일부터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온갖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효과는 있는데 저걸 차고 있으면 좋다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겨서 더 좋을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는 사람이라서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 그 효과가 큰 사람이라면 하고 다니고 물리적인 효과를 따진다면 거의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일상에서 관계된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좀 교양 과목도 듣고 공부도 하고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의 그림에 보면 한 사람이 뭔가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강연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패러데이입니다. 그 패러데이는 지금의 영국의 그 이제 왕립 연구소 초창기에 그걸 이제 운영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특히 이렇게 사람들을 청중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연을 해서 이제 과학을 알리는데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강연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알아낸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발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에 관한 연구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최신 과학을 이제 알려주고 그랬던 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이 패러데이 법칙의 발견자로서 전기에도 관심이 많았으니까 이제 전기 같은 거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이 청중들 앞에서 실제 시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리면 이제 그 옆에 있던 나침판 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자석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전기가 생기고 하는 거를 이제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건 이제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 감동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감동을 막 열심히 듣고 있던 그 뒤에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신이 보여주는 실험 굉장히 재미있게 잘 봤는데 이제 그 애들 장난 같은 게 그 어디에 쓸모가 있겠냐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실 요 스토리에도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버전은 그 이제 패러데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What is the use of a newborn baby? 라고 거꾸로 역으로 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지금 막 새로 이제 과학에서 발견해서 알려진 것들인데 새로 갓 태어난 아기가 뭐 무슨 쓸모가 있냐라고 이제 거꾸로 물어본 거죠. 이게 나중에 커봐야 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또 한 가지 버전은 그때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무슨 그 런던의 세무서 소장인지 뭐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패러데이가 멀지 않아 당신은 이런 것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도 해요. 이제 뭐 그때 당시 이제 분위기를 반영한 거겠죠. 그렇게 그때 당시 이게 막 새로 나온 거 신기했고 막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불과 이제 그로부터 해서 자 이제 150년 조금 더 지났죠. 그 시기가 됐는데 사실 150년이 아니라 100년도 채 지나기 전에
이제 전기가 너무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전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거의 이제 못 살 지경까지 왔죠. 이게 참, 그래서 이런 그 과학과 기술과 이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놀라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뭐 앞으로 또 계속 요새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걸 배워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